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We are campaigning as a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트럼프 지지자들은 개표장에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이 승리하면 대북 정책 기조도 바뀔 것으로 전망되면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산업부와 한수원, 가스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해당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천안의 한 콜센터에서 직원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직원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했습니다. 유은혜 장관 대신 간사에 살던 연구사가 지난해 외부업체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출장 경비는 교육부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우영민 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한 것을 두고 야당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미국 대선 개표가 시작된 지 하루가 훌쩍 지났는데도 최종적인 승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5개 주의 개표가 끝나지 않아서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대의원을 어느 후보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264명, 즉 매직 넘버 6을 남겨놓고 있어서 승리에 9분응선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소송에 나설 태세지만 승부는 사실상 기울었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인수위 홈페이지를 열고 정권 인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조덕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위스콘신에 이어 미시간에서도 역전에 성공한 직후 바이든은 지지자들 앞에 섰습니다.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사실상의 승리 선언이지만 승리했다는 공식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All the remaining ballots to be counted were cast by mail. And we've been winning 78% of the votes by mail. 바이든은 최종적인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리 선언을 미룰 계획입니다. 미국은 개표가 마무리되면 패자가 먼저 승복 연설을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미국의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stop treating our opponents as enemies. We are campaigning as a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바이든은 백악관 인수 준비 업무를 관장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취임 첫날을 언급하며 미 대통령으로서의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바이든은 77일 내로 트럼프 행정부 때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7일 뒤인 내년 1월 20일은 미국 제46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당선이 유력한 바이든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30살에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된 이후 외교 전문가로서 화려한 정치 이력을 쌓아왔지만 당내 경선의 문턱을 넘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던 겁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 바이든 후보의 과거 모습을 이유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942년 펜실베이니아의 아일랜드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이후로 줄곧 장래 희망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말을 더듬어 고생했습니다. 30살이던 1972년 최연소 상원 의원이란 타이틀을 얻었지만 당선 직후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첫 대선 도전은 1987년. 하지만 연설 표절 의혹에 중도 사퇴했습니다. I've concluded that I will stop being a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008년 경선에서는 오바마와 힐러리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오바마의 러닝메이트로 지목돼 부통령이 됐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지만 2015년 장남인 보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숨지면서 가족을 돌보겠다는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Good. It's the right decision for the family. It's the right decision for us. 그리고 지난해 삼수에 도전했습니다. We are in the battle for the soul of this nation. I believe history will look back on 4 years of this president and all he embraces as an aberrant moment in time. 졸린 조, 기억력 저하 등의 여러 인신 공격을 받았지만 묵묵히 22개월 레이스를 완주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바이든은 어제 이 시간만 해도 트럼프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트럼프의 재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한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과 위스콘신주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우편 투표가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가장 주목받는 곳은 6명의 대의원이 걸린 네바다주입니다. 여기서만 이기면 나머지 4곳에서 다 지더라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됩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많은 주에서 개표 초반에 앞선 건 트럼프였습니다. 미시간주에서 16%포인트 이상 치고 나갔고 개표율이 80%를 넘길 때까지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표율이 94%를 넘기는 순간 바이든은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도 개표율 89%를 넘긴 시점에 역전에 성공해 그대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위스콘신은 127만 표, 미시간은 284만 표의 우편 투표가 접수됐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우편 투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 선거인단을 독차지하면서 바이든은 매직 넘버까지 6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개표 중인 네바다주의 선거인단 수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바다는 전통적인 민주당 표밭입니다. 4년 전 힐러리 클린턴도 여기서 트럼프를 눌렀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이 계속 우세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개표분까지 7,600여 표 차이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하지 않은 우편 투표는 7만 5천여 표. 우편 투표 표심이 민주당이 우위라는 걸 감안하면 바이든이 최종 결과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네바다주는 개표 작업은 계속 이뤄지지만 내일 새벽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주 선거당국은 개표 작업 중인 요원들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바이든이 예상대로 네바다를 차지하면서 당선될지는 오늘 밤을 넘겨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역전을 당한 트럼프 측은 일부 지역의 재검표를 요구하고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분위기는 워싱턴을 직접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어느 정도 승부가 기울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미국 대선의 전통이었는데 트럼프 측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격전지에서 역전을 당하자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 우편 투표용지가 개표될 때마다 전세가 뒤바뀌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트럼프 캠프의 법무팀은 각 주별로 소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그리고 조지아주에 대해선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위스콘신은 재검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격차가 1%포인트 이내면 재검표 요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둘의 격차는 0.6%포인트입니다. 자, 개표 중단 그리고 소송도 예고하고 있는데 트럼프 측이 어떤 부분을 주로 문제 삼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평소 우편 투표에 가장 불만을 드러내 왔는데 실제 이 투표용지 도착 기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유효표로 인정하는 이 기간이 각 주별로 다른 상황인데 실제 펜실베니아주의 경우에는 투표 소인이 투표일 당일까지만 찍혀 있으면은 선거 이후 일주일 뒤까지 유효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각 주의 법원이나 선거법이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각 주의 선거법에 대해 일일이 판단한 전례가 없습니다. 시간 끌기용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려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글이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단순히 우편 투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건지는 트럼프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지리한 소송전을 계속한다면 미국 내의 혼란은 계속될 거라는 게 명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전제로 이번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취했던 전략적 인내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바이든은 대선 기간 내내 북한에 강경했습니다. 정상 간 빅딜을 시도했던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실무 협상을 통한 보텀업 외교 전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정은과 조건 없는 만남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내놔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미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협상이 재개되기는 불가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위기로운 대치 국면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북한 역시 국제적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안보 참모로는 국무장관 1순위로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인 제이크 설리번 전 상원 외교위 총괄국장, 그리고 국방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미셸 플러로이 전 국방차관이 있습니다. Would accrue from walking away from or calling into question the Iranian nuclear deal on any future effort to bring about a stable negotiated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question. 플러로이 전 차관 역시 한국의 지나친 방위비 압박은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청와대도 이런 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오늘 외부 일정을 모두 비우고 미국 대선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이 유력해진 오늘 오전, 청와대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엔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미 대선 상황을 논의하고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대미 인적 네트워크도 마련해뒀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정상 간 빅딜 방식이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바이든 측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북 대화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또 우리 정상 또 미국 정상 차원에서 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그런 합의와 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당분간 미북 간 탐색전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아직 당락이 완전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롤러코스터 같은 미 대선은 결국 바이든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4년 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시 정권이 바뀌는 셈이어서 한반도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나왔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국 행정부는 보통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당 이렇게 바뀌면 상당 기간 대외 정책을 재검토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책 리뷰 기간을 갖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당선되게 된다면 정책 변경의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 특히 대외 정책에 너무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리뷰 기간이 길어질 거란 예상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걸릴 걸로 봅니까? 보통은 이제 취임 후 2, 3개월 안에는 그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지금은 주요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일까 하는 고민이 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미북 관계를 좀 진전시켜서 우리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제 이게 가장 큰 정책의 기조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민주당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고 또 소위 이제 톱다운 방식의 미북 대화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도 좀 변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2018년 초부터 2019년 하노이 때까지였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사실 북한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김정은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차이 면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입장을 낮춰서 협상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조건 없는 북미 회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그리고 핵능력 감축에 동의를 하고 그러한 실무 협상이 진전이 되어야만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자, 물론 뭐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가 상당 부분의 대북 제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북한 핵이 굉장히 증강된 것도 이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북한 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 이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 모두 북한 핵을 어떻게 다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써왔던 정책에 대한 뭐 고민도 있었고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과 핵무기를 만든 이후에는 이제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전략적 인내라는 것도 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한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미국이 과연 먼저 어떤 조건을 낮춰가면서까지 북한과 협상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북한이 그럼 우리가 핵을 일정 부분 포기할 테니까 협상을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도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당분간은 그러니까 미북 간에 또 한반도 문제 긴장이 높아지는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뭐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가져갈 것이고 더욱더 아마 바이든 정부라고 할지라도 강한 압박으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북한은 그러한 생각을 이제 오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미동맹 얘기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은 뭐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는데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은 우리 정부 쪽에서 한미동맹에 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일부 좀 얘기가 나와서 우려가 있었는데 이 한미동맹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걸로 보시는지요?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의 연대, 그다음에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맹국들과 함께 가는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동맹국들에게 뭐 방위비를 더 내라든지 하는 류의 요구는 없겠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 경제의 그 가치에 동의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동참하기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미 우리 정부에게 요구해 놓은 뭐 방위비 분담금 정액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아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좀 유연하게 방위비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군을 감축하겠다. 뭐 독일도 있고 우리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런데 감축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언급이었는데 이 부분도 좀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외국주든 미군의 철수 계획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현행 유지에 대해서 입장을 갖겠지만 아마도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배치 과정이 바뀌게 되면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동맹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빼겠다라는 문제였는데 아마 바이든 후보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 한미 양국의 전략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하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우리 행정부 안에 지금 바이든 후보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글쎄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아웃사이더였고 예. 또 이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만 바이든 정부는 아마도 보다 공식적인 라인을 통한 외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런 정도의 라인을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바마 정부 시기와 지금 우리 행정부가 같이 일하던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인사가 있는지는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뭐 그런 접촉 라인을 구축하겠죠, 지금부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박빙 승부에서 개표 결과가 한쪽으로 기울자 트럼프 지지자의 개표장 난입 소동이 벌어졌고 백악관 인근에서는 흉기 피습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패자의 승복 뒤에도 지지자가 편을 갈라 난동을 피우는 건 아닌지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몰려들어 사무실 창문을 거세게 두드립니다. 미시간주에서 바이든이 역전하자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이 개표소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연신 표 도둑질을 멈춰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맨해튼 거리로 쏟아져 나온 바이든 지지자들은 마지막 한 표까지 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남녀가 뒤엉켜 주먹 다짐을 벌입니다. 한 백인 남성이 얼굴을 감싸며 이들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다른 여성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지지자들로 알려졌는데 흑인 인권단체 회원들로부터 흉기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텃밭인 애리조나주를 빼앗긴 트럼프 지지자들은 재선 구호인 4년 더를 외쳤습니다. 포틀랜드에선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맞물리면서 성조기가 불에 타고 유리창이 깨지는 폭력 사태가 벌어져 최소 9명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자기 도시의 개표 상황에 따라 어떤 곳에선 개표를 중단하라고, 어떤 곳에선 개표를 계속하라고 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보셨듯 사상 최대의 접전을 벌이는 미 대선은 갖은 신기록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100년 이래 최고 투표율 속에 바이든의 역대 최고 득표가 예상되는데요. 또 어떤 최고 기록이 전망되는지 미 대선 신기록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현재까지 조 바이든 후보의 득표수는 7천만 표를 훌쩍 넘겼습니다. 2008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최다 득표를 넘어 미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는 거죠.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이대로 선거가 끝나면 바이든은 역대 최다 득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반면 트럼프는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고도 패배한 대통령 후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This is a fraud on the American public. This is an embarrassment to our country. (4년) 중임제인 미국 대통령.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재선에 실패한 미국 대통령은 3명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Can you imagine if I lose? I will have lost to the worst candidate in the history of presidential politics if I lose. (66.9%) 이번 대선의 예상 최종 투표율. 지난 19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억 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하는 신기록도 세웠죠. 코로나 속에 치러진 선거로 우편 투표 역시 6,500만 명을 넘겨 역대 최고입니다. Time was essential. I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wait as long as was needed for the vote, so I decided to just repeatedly come back. 바이든 77세, 트럼프 74세. 두 후보 모두 70대의 고령이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면 78살에 대통령에 취임하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됩니다. Tomorrow we have an opportunity to put an end to a presidency that's divided this nation. It's time for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치열한 접전 속에 쏟아진 신기록들, 미국 선거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검찰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건데 이렇게 세 개 기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민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세종시의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서 허리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네, 그럼 완료돼요. 먼저 끝나는지만. 검찰은 오늘 오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과 기획조정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도 30명이 넘는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기획처와 기술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의가 기록된 이사회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한국가스공사 최희봉 사장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산업부 관계자들이 감사 당일 새벽 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윤석열 검찰과 여권 사이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한다며 노골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나설 일이 아닌데 정치적 목적에서 수사에 나섰다는 거죠. 이번 감사 결과를 넌센스라고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 독립을 훼손할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나온 추미애 장관은 검찰 압수수색을 정치적 행위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를 하거나 과잉 수사를 하거나.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청부 수사 아니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윤 총장이 대전 방문하자마자 바로 자기 직계라고 볼 수 있는 그 형사 5부장 이분한테 배당을 해가지고 이거 청부 수사를 의뢰하더라고. 조국 전 장관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선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무슨 자녀의 학교 입학을 도움을 준 것도 아닌 것이고 그냥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특검에 파견 갔던 걸 거론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월성 1호기 감사를 난센스라고 한 데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넌센스 같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업무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떤 그 훼손의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오늘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과 비슷한 사건이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형량을 요구하는 마지막 재판. 정경심 교수가 꽃무늬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재판인데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61만 원의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사건을 합격과 부의 대물림을 위한 특권층의 도를 넘는 반칙, 입시 시스템 훼손으로 규정했습니다.
구형 중 정 교수는 눈물을 흘렸고 정 교수 지지자는 검사를 향해 욕설을 해 잠시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창원에서 오가며 공소를 이어온 강백신 부장검사는 검찰의 독립은 당대 권력과 위정자에게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정 교수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으로 국정농단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 낙마를 위해 가족들을 상대로 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검찰 전력과 강제 수사가 총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이 수사 검사들은 20여 명의 검사였고 검찰 최고 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정경심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에 의해 10여 년 이상 삶이 발가벗겨졌고 삶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대법원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대법원은 고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살인, 시신 손괴, 시신 은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 씨가 수면제와 흉기를 구매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검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의붓아들 홍모군에 대한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잠을 자던 홍군을 질식시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당시 5살이던 홍군이 함께 자던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홍군의 친부 측은 직접 증거 없이 대법 판결까지 오게 된 건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처음 죽었을 시 고유정의 행적이나 그리고 아버지의 행적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이불 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홍군의 사망 사건은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2달 전 6살 남자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숨진 아이의 형이 한 말이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유족은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영정사진과 손팻말을 든 유족들이 법원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엄마가 많이 미안해. 지난 9월 6일 햄버거 가게 앞에서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6살 이모군의 유족입니다. 가해 운전자인 50대 남성 김모 씨의 첫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에 나온 이들은 김 씨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검사의 구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서 정의가 무엇인지 가해자와 이 사건을 지켜보는 수많은 국민들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족들은 법정에서 공개된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에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러더래요. 나 혼자 피해서 미안해. 내가 동생을 데리고 피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애가.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1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교육부 공무원 2명이 특정 업체로부터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단 교육부 예산으로 항공료 등이 지급된 출장이라는 건 확인이 됐는데 사적으로 추가 경비를 외부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 공무원 중 한 명은 최근 윤회 장관 관사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거주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교실. 교실 공간 혁신 사업의 결과입니다. 이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과 연구사는 지난해 12월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확인 결과 항공료와 숙박비 등 국외여비가 지급된 정상적인 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경비를 지원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로 확인되면. 담당 팀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연구사는 유훈의 교육부 장관의 관사에서 생활해왔던 인물입니다. 제가 관사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어떤 특권을 주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교육부가 발주한 교실 혁신 사업과 관련해 최근 2년간 8억 원 가까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수수에 해당됩니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담당 팀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천안에서 콜센터 집단 확진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2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환기도 되지 않는 곳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일했을 뿐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음식도 같이 나눠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천안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이 통째 폐쇄됐습니다. 이 건물에 입주한 콜센터에서 어제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20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건물에는 병원과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상주 인원들이 120여 명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저쪽도 가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이쪽도 가고. 해당 콜센터는 이 건물 7층과 8층을 쓰고 있는데 7층에서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환경검체 채취 결과 7층 휴게시설의 전자레인지와 침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콜센터 직원들은 평소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 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명을 넘었고 경남 창원에서는 일가족 감염과 관련해 제사 모임 등 N차 감염을 통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주 동안 확진자의 36.5%가 소규모 집단 감염과 관련됐다며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 감염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올여름 장마의 태풍이 계속되면서 지역 곳곳이 무너지고 끊긴 통에 복구에 애를 먹었는데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전국 곳곳에 당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일까요?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 장미가 휩쓸고 간 전라남도 구례군. 수해로 떠밀려온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였습니다. 쓰레기들이 보이네요. 엄청 많네요, 양이. 가전제품과 장난감, 옷가지 등 생활 쓰레기인데 마을 외곽엔 그동안 모아놓은 쓰레기가 산더미가 됐습니다. 제 뒤로 사람 키 10배가 넘는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8월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인데 무게만 약 3만 톤입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굴삭기로 하루 8시간을 작업해도 내년 2월은 돼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8월 9일부터 이제 응급대표가 들어가는데 진행해보니까 발생량이 엄청나는 거예요. 전국의 수해 쓰레기를 아직 처리하지 못한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강원도 낙산해수욕장은 태풍 잔해가 모래사장을 뒤덮었고 처음 왔을 때 바닷가가 트이지 않아서 보기 불편하기도 했고 금강 수변공원도 쓰러진 나무와 쓰레기가 길까지 막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건지는 몰라도요. 안 해요, 수채. 안 해갖고 여 밑에 다닐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갖고. 전주 자전거 도로는 방치된 태풍 잔해가 안전마저 위협합니다.
빨리 고쳐줘야지. 위험해서 가방에 흥청 저 소리가 나요. 수해 복구가 더딘 건 까다로운 행정 절차 때문. 행정 절차를 저희가 다 거쳐야 되니까. 저희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돈이 없으니까 자원봉사도 치우고 저희 공무원도 나가서 치우고요.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재난대비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구비 지원받는 데 따른 또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전체 복구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도를 부담을 하면 중앙정부는 이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수해 복구가 지연되면서 곳곳에 남은 잔해물이 주민 안전과 생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거 낙선 받았고 원래 이러냐고 막 듣고 나무 보러 왔냐고 쓰레기 보러 왔냐고.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광복절 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한 국감 발언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을 살인자로 매도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노 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제 청와대 국감에서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2번이나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과한 표현이었다고 수습했지만 좀 저도 좀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권력에 취한 정부의 오만을 보여준 장면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노 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이동 자제령이 내려진 추석 연휴 때 봉하마을에 들른 것과 코로나 초기 중국 입국을 막지 않은 건 괜찮냐고 따졌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살인자 아닙니까?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지 않아서 많은 사망자를 낸 정부 당국도 살인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희숙 의원은 청와대가 우리 편과 적으로 국민을 얼마나 철저히 분리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오늘 하루 종일 노 실장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이례적으로 광복절 집회 여파로 12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으로 국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민 세금 838억 원이 드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전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의 기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여성이 아니라 집권 여당을 위해 존재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혈세 838억 원이 든다는 걸 지적합니다.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결국은 세금인 것이죠. 그러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 국민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가를 위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이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피했습니다.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죄명을 이런 명시하는 판단하고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국민의힘은 권력에 의해 벌어진 성범죄라는 걸 강조하며 장관이 아닌 N차 가해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권력형 범죄라는 말을 못하겠다. 지나가는 소가 없을 일입니다. 정의당은 여성가족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장관입니까? 집권 여당입니까? 대한민국 여성입니까?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그렇다면 나는 학습 교재냐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장관은 피해자에게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발언은 또 어떻습니까? 법사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 말인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주요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에게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법고울 LX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을 언급합니다. 법고울 LX USB 제작 보안 비용이 3천만 원이 0으로 순감됐어요. 아시죠? 네. 조 처장이 잘 살펴달라고 하자 박 의원은 절실하게 말해보라면서 의원님 살려달라고 해보라고 합니다.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조 처장이 주저하자 박 의원은 또다시 살려달라고 해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조 처장이 그래도 말을 안 차 결국 박 의원은 답답하다며 질의를 마무리합니다. 그 LX 사업비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네 답답하시. 대법관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조 처장은 현직 대법관 신분이고 박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야당에선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나라 예산이 의원님 주머니 돈이냐며 여당 국회의원 하니까 살만 나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사람이 아니라 예산을 살려달라는 의미였다며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상하원 선거와 함께 이뤄졌죠. 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걸로 보이지만 상원은 좀 버거워 보입니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곳이 많은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전체 100석 가운데 48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에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첫 트랜스젠더 상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또 하원에서는 코로나로 숨진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는데 공석을 누가 채울 것인지를 두고 마찰이 이어집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당선인 민주당 세라 맥브라이드, 미국 의회 역사상 첫 트랜스젠더 상원의원입니다. The idea that someone like me could get elected to a state senate in our country seemed so impossible that it was almost incomprehensible. 맥브라이드는 성소수자 인권 옹호 단체 대변인 출신으로 73%의 득표율로 당당히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흑인 성소수자들도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뉴욕주의 민주당 소속 리치 토레스와 몬데어 존스입니다. 동성애자 2명이 나란히 당선된 건 처음입니다. I never thought I'd be living history. We're going to have the first openly gay black LGBTQ member of Congress, the first openly gay Latino LGBTQ member of Congress. 노스다코타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데이비드 안달 후보는 한 달여 전인 지난달 5일 코로나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 노스다코타주에선 후보자가 사망하더라도 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사망한 후보가 당선되면 사퇴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 자리를 누가 대신할지 공화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1500년 전 경남 창녕 고대 가야 고분에서 당시 귀족 여인의 장신구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이 신라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신라 가야 최상층 간 교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당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발견됐는지 임서인 기자가 전합니다. 가야연맹의 소국 비화가야 지배층의 무덤 250여 기가 모여있는 창녕 고분군. 일제강점기 때 도굴과 약탈로 대부분 황폐화됐지만 이번에 발굴된 고분은 유물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금동관과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등 금은 장신구 일체도 확인됐습니다. 무덤 주인은 155cm 키의 귀족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금동 신발이 없는 점을 빼면 지난 9월 공개된 경주 출토 유물과 빼닮았습니다. 나뭇가지 모양 장식이 달린 금동관 등 전형적인 신라 양식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관계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물들이 왜 경주에 신라의 귀족이나 왕족들이 쓰는 그런 물품들인지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연구가 좀 될 것 같아요. 무덤 안팎으로는 5명의 순장자가 묻힌 걸로 보입니다. 무덤 주인 발치 바닥을 40cm 낮춘 공간에선 금동제 고리환, 치아, 다리뼈 등 순장자 2명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순장 공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로서도 처음 보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온라인으로 발굴 현장 설명회를 열었는데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비화가야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1승을 남겨둔 두산과 벼랑 끝에 몰린 LG가 지금 준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스포츠부 연결합니다. 자, 박상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선제점은 두산의 몫이었습니다. 2회 2사 2루에서 오재원이 좌중간을 가르는 1타점 2루타로 먼저 한 점을 뽑았습니다. LG도 이어진 2회 말 공격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라모스와 최은성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2루 기회를 잡았지만 김인성의 직선타가 두산 투수 알칸타라 글러브로 빨려 들어가면서 2루에 있던 라모스까지 횡사했습니다. 3회 2사 1, 3루에서는 김현수가 유격수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두산은 4회 빅이닝에 성공했습니다. 박세혁과 오재원, 박건우가 3연속 적시타를 터뜨렸고 정수빈의 희생타와 페르난데스의 적시타로 다시 2점, 오재일의 2점 홈런까지 더해 8대 0으로 달아났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두산 쪽으로 기우는 듯했지만 LG는 홈런포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4회 라모스와 최은성의 연속 타자 홈런, 5회에는 김현수와 라모스가 또 한 번 연속 타자 홈런을 터뜨리며 석점차로 뒤쫓았습니다. 6회에는 오지환의 2타점 2루타로 7대8 승리까지 추격했습니다. 8회 말 현재 두산이 8대7로 앞서고 있습니다. 두산이 이기면 오는 월요일부터 펼쳐지는 2위 KT와의 플레이오프에 돌입합니다. LG가 승리한다면 모레 준플레이오프 3차전을 펼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What did the horse say? My young nephew, Carl, he is being corrupted. 베토벤은 자신이 정오와 혐오에 찬 고집불통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걸작 환희의 송가를 쓴 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정오는 정오를 품은 자에게 되돌아온다. 밴드 자우림의 김윤아는 정오는 나의 힘, 배신하지 않을 나의 아군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나를 삼킨다고 했죠. 정오를 나의 힘으로 휘둘러온 대표적인 스트롱맨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적을 만들어 편을 가르고 공격함으로써 자기 편을 규합하고 결속하는 정오의 정치를 구사했습니다.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그는 흑인 시위대를 인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막 나가는 그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살인자라고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가리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내 편을 가르는 정오를 넘어 갈 때까지 간 저주의 말에 소름이 돋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 방역 체계를 순순히 따르는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눈길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 역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차량 검문소를 설치하고 불심 검문을 하고 차벽에 미로까지 둘러친 광경을 보고 어느 외신 기자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가 아니었어도 그렇게까지 틀어막았겠느냐는 상식적 물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이랬던 대통령이 방역 전선에 함께 앞장선 의사는 깎아내리고 간호사는 치켜세워 갈라쳤습니다. 국민을 처참하게 총살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북한 정권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던 청와대가 우리 내부의 반대 진영 국민에게는 거침없이 살인자라고 호통칩니다. 정오를 원동력으로 삼는 정치를 가리켜 진보 언론학자 강준만 교수는 정오 상업주의라고 했습니다. 그가 최근 낸 신간에서 이렇게 썼죠.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자 하는 사람입니다. 은연중에 대통령의 철학과 생각이 스며들지 않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도 침묵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의심하게 될 겁니다. 11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살인자라 불린 국민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북부, 남해안과 제주 지역인데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아주 적겠습니다. 약한 비가 살짝 지나는 수준이고요. 대신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도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이 쉽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아질 수 있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14도, 전주 18도, 대구는 17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 초에는 다시 반짝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5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